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 닥터 인사이드 박동원입니다. 아침에 요즘 눈을 뜨시면 꼭 확인하시게 되는 숫자들이 있죠.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몇 명이 됐는지, 그리고 사망자는 없는지, 중국과 일본은 상황이 어떤지 늘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작 코로나19 이 녀석의 정체는 과연 어떤 녀석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궁금증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매일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체 궁금증들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친절한 닥터 화면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전사, 감염내과 전문의 정동식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감염관리실장 감염내과 전문의 정동식입니다. 예, 든든한 우리의 전사이십니다. 자, 궁금증 하나씩 풀어볼게요. 선생님, 제일 먼저 도대체 이 코로나19,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코로나19로. 이 녀석은 정체가 뭡니까? 이 녀석은 감기입니까? 독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가요? 예, 일단 동일하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예. 네. 우리가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하면 예. 코나 목 쪽에 상기도 감염을 일으켜서 감기라고 하죠. 네네. 예. 그리고 우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들어보셨죠? 그렇죠. 독감.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신 감염을 일으키는 독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동일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총 감기를 일으키는 4가지 바이러스가 있고요. 제일 흔한 거는 리노 바이러스라고 하죠. 예,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스하고 메르스 2가지 해서 총 6가지가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유전자 변형이 생기면서 새로 생긴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코로나19는 폐렴이 잘 발생이 되는 전신 바이러스성 감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메르스나 사스랑 거의 같은 가족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즘은 이 녀석의 그 모양이 이렇게 모형으로도 나와 있고 굉장히 자주 보셨을 텐데, 전자현미경으로 이 녀석의 얼굴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 전자현미경을 보시면 둥근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위 주위로 해서 돌출 부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출 부위 형태를 우리가 코로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름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야생동물의 박쥐에 이렇게 자연 숙주로 있다가 지금 추정컨대 우한시장에 야생동물을 중간 숙주로 해서 있다가 변이형이 생겨서 사람에게 감염이 전파된 거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총 이제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는 일반적인 감기를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고, 일반적으로 감기의 한 4분의 1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메르스, 그리고 또 사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됩니다. 근데 이 2가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변이가 생기면서 사람한테 이제 전파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증 감염을 유발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일반적인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변이형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이 2가지 바이러스에 추가해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변이가 생겨서 결국 사람에게 전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을 통해서 사스가 되기도 하고 메르스가 되기도 하고 이번에는 코로나19가 됐습니다. 그럼 사스나 메르스랑 비교해서 이 19는 뭐가 다른가요, 선생님? 이 세 바이러스는 모두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는 공통점이 있지요. 그런데 상당히 이 세 바이러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기, 즉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잠복기라고 하는데, 사스의 경우에는 2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2일에서 14일 걸리고,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1일에서 14일 정도로 생긴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보고에서는 평균 한 4일 정도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파력인데 전파력의 차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염된 사람이 얼마나 전파를 시키느냐 그 전파력을 보는 지수로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영어로 말하면 좀 어려운데 RO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사스의 경우는 보통 한 4 정도로 아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0.3에서 0.8 정도의 수치를 나타냅니다. 좀 낮긴 한데 근데 2015년에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생겼을 때 그때는 4 정도로 아주 높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경우는 어떻느냐 예. 궁금한데 보통 처음에는 1.5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3.5로 거의 사스에 비견할 정도로 높은 예.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염력이 높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전파력뿐만 아니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감염이 되었을 때 얼마나 사망하느냐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치명적이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스의 경우에는 9.5에서 10%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25%에서 30%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예. 10명 중에 2~3명은 사망하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2.2에서 2.5% 정도 사이로 보고를 하고 있고 네. 중국에는 0.5% 정도 보고합니다. 예. 정리하면 코로나19는 예.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 다행히 치사율은 높지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퍼지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네, 맞습니다. 예상인 거죠. 네. 그런데 선생님 왜 그렇게 중국에는 사망자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아마 예. 지금 동시에 많은 환자들이 예.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바람에 네. 그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의료 그렇죠. 인력들이 예. 대응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생겨서 그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파하는 여러 가지 소스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말 감염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침을 통해서 옮는다 이 얘기인 거죠, 선생님? 예.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전파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언급하신 것이 비말 감염인데 네. 이거는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감염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침방울이 튀게 되는데 예. 그 침방울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바이러스가 있는 이 침방울을 우리가 보통은 비말이라고 합니다. 예. 그 크기가 보통 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가 이상이 되는데 네. 이 비말은 이제 재채기, 기침을 할 때 분출이 되면서 네. 날아가는데 네. 이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보통 1m나 2m 내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뚝 떨어지겠네요. 떨어집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2m 밖에 있다면은 예. 그나마 좀 안전할 수 있겠죠. 네. 근데 2m 내에 있는 분이 만약에 이 침방울이 코나 점막에 묻게 되면은 예. 그 코나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서 감염이 생길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더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에 이렇게 묻게 되면은 특별히 피부를 침투는 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코나 점막을 통해서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저와의 거리가 지금 1m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정도의 거리에서 제가 지금 기침을 하면 네. 이 침방울이 선생님한테 날아가서 네. 이게 이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요거랑 조금 헷갈리시는 게 또 네. 요게 비말 감염인데 네. 이게 공기 감염이랑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네. 공기 감염은 조금 다른 거죠. 예. 예. 공기 감염은 이 비말 침방울이 공기 중에 날아가다가 이제 건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물 성분이 사라지게 되면 남아 있는 게 우리가 비말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비말핵이 둥둥 떠서 음. 감염을 일으키는 그 경우를 우리가 공기 감염이라고 하고 예. 지금 현재는 대표적으로는 홍역이라든지 예. 결핵, 결핵 같은 수두, 거. 두창 이 예. 네 가지가 이제 공기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아직 공기 감염은 아닌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게 이 비말 감염을 막는 데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직접 접촉하는 거. 이게 있죠. 예. 네. 2가지 감염 전파 중에서 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제 접촉 감염입니다. 접촉 감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죠. 예. 그리고 버스나 뭐
지하철, 예. 이렇게 사람이 많이 손이 닿는 부위라든지 또는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바이러스가 만약에 묻어 있으면 결국 이 바이러스 묻어 있는 부위를 제가 손을 닿게 하면 그 바이러스가 제 손에 묻어 있게 되고 그 손을 제가 이제 코나 입을 대게 되면 코나 입의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감염 전파에 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손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예방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있는데 손잡이, 뭐 엘리베이터에 있는 스위치 같은 것들 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지고 그 손이 또 다른 분의 손을 통해서 옮아가고 요게 이제 직접 접촉 감염이라는 거죠. 요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손을 씻으시는 거다. 그렇죠. 근데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소문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좀 강한 것 같다. 그다음에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좀 약한 것 같다. 뭐 아시아인들이 또 약한 것 같다. 이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선생님 이게 확인이 된 게 있나요? 네, 아직 과학적 근거로서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없군요. 남성이 많은 경우에도 일부 연구자는 성염색체나 성호르몬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고 추정하는 정도이지 크게 지금 근거가 이제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자나 확진자 중에는 확실히 조금 연령대가 높은 분들, 고령 환자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나이는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최근 중국의 중앙산 연구팀들이 발표에 의하면은 이 확진자 한 1,099명을 연구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 23%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독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령이라든지 기저질환으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또 생기기도 쉽고 그리고 예후가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종이나 성별은 별로 사실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위험할 수 있고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에 걸린 환자들이 보통 폐렴이 많이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폐렴에 걸리신 분들의 환자의 폐 CT를 저희가 직접 한번 보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실제 환자의 폐CT 소견을 보시면 이렇게 이쪽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이 부위가 정상적인 폐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생긴 폐렴 부위가 이 양쪽에 하얗게 간유리 음영으로 나타나 있는 이 부위가 이 바이러스에서 생긴 폐렴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안에 폐렴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가래가 꽉 찹니다. 가래가 차면 폐CT에 보면 이것보다도 더 까맣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인 경우에는 그런 고름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간유리 음영을 나타내게 되고 증상도 열나면서 기침 소견이 아주 뚜렷하게 나지 가래가 많이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네, 폐CT까지 보니까 이제 정말 폐렴이 생기는 걸 저희가 봤는데 그럼 선생님 코로나19에 걸리면 폐렴이 저렇게 무조건 다 생기는 겁니까? 중난산 연구팀 결과에 의하면 85%가 폐렴이 발생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높은 수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 확진자의 경우에는 한 65%가 폐렴이 발생된다고 보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하기도 부위인 폐렴에 잘 침범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렇게 호흡 곤란이 생기게 되면 산소 공급을 보조적으로 해야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실질이 파괴되는 폐섬유화증으로 되는 부분은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렴이 하여튼 많이 온다. 그러면 여기 상태까지 안 가려면 조기에 좀 증상을 이렇게 좀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요즘 우리가 열 나면 뜨끔뜨끔 놀랍니다. 열이 제일 흔한 증상인가요, 선생님? 증상들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중난산 연구팀 결과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증상은 열입니다. 열. 그런데 입원 당시에는
한 43% 정도밖에 열이 없었지만 예. 입원 중에는 거의 대부분 88%가 열이 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는 기침입니다. 기침이 한 67% 네. 나오고 가래는 적기는 하지만 한 33%가 증상을 호소하고요. 예. 그리고 피로감이 33%, 예. 호흡곤란 18%, 예. 근육통이 15%, 인후통이 한 14%로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타난 증상들은 거의 다 뭐 감기나 몸살 증상과 비슷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열과 마른 기침. 예.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열이 나고 마른 기침을 지금 하시면 검사를 받으셔야죠. 검사 받으러 가시면 선생님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예, 일단 우리가 코나 입을 통해서 인후부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고요. 예. 객담을 채취해서 이 채취한 것을 네. 삼중 용기로 돼서 담아가지고 우리 검사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입안을 이렇게 긁어내서 네.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검사실에 가게 되면은 우리 검사실에서 일반적으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RT-PCR이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보통 검사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걸리게 되죠. 예. 그래서 그 검사 방법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연기 서열을 확인하는 예.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이 6시간이라는 게 이게 조금 그나마 좀 빨라진 건데 이게 더 빨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그죠? 근데 이제 네. 사실 이송 시간을 고려한다면 응. 6시간보다 더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요? 예. 검사를 수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더 걸릴 수도 있다. 예.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케이스들 중에 처음 검사했을 때는 음성이 나와서 집에 갔는데 네. 나중에 양성이 돼서 확진자가 되는 이런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검체 채취 과정에서 좀 적절하게 검체를 잘 채취했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네.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검사의 기구에 측정이 될 수 있는 수치로 증가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수치가 아직 낮은 단계에 있을 때 검사를 하게 되면 네. 음성이 나올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잠복기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바이러스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때는 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많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추가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많이 자라야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은 양성인데도 음성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뭐 백신도 없다고 하고 치료제도 딱히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무슨 치료를 받으시는 걸까요? 주로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서포티브 케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열이 나게 되면 열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리고 수액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치료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우에는 많은 수의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그리고 의료인들이 부족해서 많은 사망자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기에 진단을 해서 적절한 대증요법으로 치료한다면 이후에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네. 특이적인 항바이러스 제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른 질환에 치료하는 바이러스제를 사용해서 치료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에이즈에 썼던 약들, 그다음에 뭐 말라리아에 썼던 약들, 이런 약들을 썼는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이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대표적으로 에이즈 치료제로 칼레트라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말라리아 치료제로 클로로킨이 있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 치료제로 리바비린과 인터페론이 있는데 이 약제는 조금 부작용이 많이 보고되고는 있죠. 예. 그리고 최근에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약제 중에 하나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로 쓰이는 렘데시비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 에이즈 치료제로 알려지는 칼레트라인 경우에는 메르스 때도 치료제로 알려져 있죠.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통적으로 RNA가 복제된 후에 라이보솜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 단백질이 바이러스의 구조 형태를 이루도록 분해가 돼야 좀 어렵네요. 예, 네. 어렵죠. 예. 그것을 이래 억제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약제는 확진자들한테 사용되고 있고 요양급여로도 인정받고 있는 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길러드에서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이제 인정되는 사항이고 지금 중국에서 임상 시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어쩌면 이 새로운 약을 만드는데 참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코로나19, 뭐 2021도 네.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어떤 치료제들의 뭐 이렇게 방향 같은 게 있겠죠, 선생님?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자, 이런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전파력이나 치사율 뭐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네.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들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RNA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그 기전 부분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네. 아무리 신종이 나와도 치료제를 사용해서 치료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겠죠. 예. 비단 우리 독감 바이러스 예를 들면은 매년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 항원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치료제로는 오젤타미비어라고 하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공통된 기전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 혹은 바이러스 전체에 대한 치료제 이런 걸 이제 개발을 하시게 되겠군요. 예. 네. 자, 조금씩 불안해지는데 저도 걸릴 수 있는 일이니까 저도 만약에 열이 나고 마른 기침이 난다. 그리고 주변에 환자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겁이 납니다, 선생님. 이럴 때는 겁먹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의료기관을 찾기보다는 예. 질병관리본부 1339로 전화를 하시거나 네. 또는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 보건소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쪽에서 안내하는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제 본인이 중국이나 또는 우리 싱가포르, 태국, 일본, 베트남 이런 여행 위험 지역에 다녀오신 경우가 있다면 증상이 없다면은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가는 것을 피해 주시고 네. 그리고 가능한 사람들 모인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항상 손 세정제로 손 씻기를 철저히 하시고 기침을 할 때는 기침 예절을 지켜주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이 의심이 된다고 해서 바로 병원으로 가시지 말고 일단 1339로 연락을 하시면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선별 진료소가 어딘지 알려주시니까 1339로 연락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네,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 보니 이제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중에는 요즘 광고하시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홍삼, 뭐 마늘, 비타민 C, 비타민 D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현재는 아직 예방 효과가 있다는 약이나 음식은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정을 한다면 면역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음식이나 다른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예. 자, 음식들 아직 뭐 확인된 건 없지만 뭐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손 씻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손 잘 씻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손 씻기가 제대로 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 씻기의 끝판왕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씻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면대로 왔습니다. 네. 먼저 손 세정제를 당연히 이제 사용을 해서 네. 자,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하고 있죠. 저기까지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손등하고 손가락 사이 부분이 예.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손등으로 손가락 사이와 마주보고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꼼꼼하게 세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손가락 사이도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손등도 하셔야 되고요. 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손톱 쪽에 또 세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손의 손톱 쪽 부위를 꼼꼼하게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거. 엄지 손가락 부위도 우리가 꼭 양손으로 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우리 손톱과 손가락 사이의 공간도 꼼꼼하게 이렇게 세척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흐르는 물에 씻고요. 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거. 수도꼭지에도 바이러스가 묻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휴지로 닦고 네. 그 휴지로 눌러주시면 저렇게? 됩니다.
물을 끄는 겁니다. 네. 자, 잘 보셨죠? 손 씻기 제대로 하는 법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저렇게 참고를 하셔서 매일매일 씻으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만큼이나 중요한 마스크 쓰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손에 지금 요즘 그 귀하다는 마스크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이제 뭐 어르신들 한 번씩 쓰시는 걸 보면 제가 한번 그 어르신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 앞에서 이렇게 쓰시는데 요렇게 해서 그냥 요렇게 쓰고 그냥 전화도 받으시고 뭐 친구랑 얘기도 하고 하십니다. 자, 선생님 지적해 주세요. 이거 아니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마스크가 코를 덮고 있어야 되는데 코를 덮어야 합니다. 네. 코 점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코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네. 코를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스크 쓰실 때 우리 마스크 앞면에 손을 닿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마스크 앞면은 손이 닿이지 않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시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답답하니까 자꾸 이렇게 열었다가 놨다 열었다 놨다 이렇게도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동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가 KF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94를 써야 한다. 조금 더 비싸던데. 근데 이제 이 정도 쓰면 선생님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마스크라면 일반 마스크와 보건 마스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 보건 마스크인 경우에는 이 마스크 안에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KF80, 94, 99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마스크 외면하고 안쪽하고 두 군데하고 그리고 안쪽에 두 개의 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그 정전기의 원리로 해가지고 이런 바이러스나 미세 입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KF80 정도면은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데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 KF80과 94, 99의 종류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면 80의 경우는 우리가 입자가 0.6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입자가 이 마스크를 통해서 한 80% 정도를 예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KF94, 99 같은 경우는 입자가 0.4 마이크로미터 더 작은 입자가 거의 94% 그리고 99%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마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활할 때는 KF80 정도면 충분히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 의료기관에 있는 이제 의료진들이 환자를 치료하거나 진찰할 경우에는 KF94 내지는 99 이상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80 정도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중에 보면 또 이렇게 면으로 된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 굉장히 얇은 그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거, 부직포구 거의 막 한두 장으로 된 것 같은, 그것도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마스크들은 일반 마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스크는 안에 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마스크보다는 KF80 정도 되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고 재활용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선생님? 네. 어떤 분은 세탁을 한다든지 많이 접어서 쓰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탁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필터들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세탁을 하거나 그리고 접어서 쓰는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그리고 예방책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디로 연락을 하셔야 되는지까지 오늘 촘촘하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분 감염내과 전문의 정동식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를 상시 감시 체제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계절성 독감처럼 매년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감시 체계를 바꾸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만큼 손 씻기, 마스크 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